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아이 엄마입니다. 평생 남 앞에서 제 얘기 한번 제대로 꺼내본 적 없이 살아왔는데 요즘 들어 밤마다 자꾸 옛일이 떠올라 잠을 설치곤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흔한 집안일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인생을 통째로 뒤흔든 사건이었거든요. 너무나 사적인 이야기라 세상에 꺼내놓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봅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먼저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 관한 얘기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네요. 연애 시절의 남편은 데이트할 때마다 저와 시간을 맞추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집안 어른들 앞에서는 어딘가 주눅 들어 보이던 사람이 저와 단둘이 있을 때만큼은 장난기 많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고 큰 문제 없이 식까지 올리게 됐어요. 예식 당일, 시할아버지는 손님들 앞에서 흐뭇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장손이 결혼해서 대를 이으려나 봅니다. 그저 사이좋게 애들 많이 낳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맨손으로 사업을 일으켜 큰 부를 이룬 장본인이셨습니다. 강씨 집안은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자산가 집안이었지만 제가 결혼을 결심한 건 남편이 유복한 집안의 장손이라는 사실보다 그 사람의 다정한 눈빛에 더 마음이 갔기 때문입니다. 전 오히려 시댁의 위세를 처음 마주했을 때 겁이 났습니다. 결혼 승낙받으러 인사드리러 갔던 날 시할아버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며 짧게 한마디 하셨죠. 몸은 튼튼해 보이는구만. 좋다. 당장 결혼해서 애부터 생산해라. 그때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지만 곧 그 말씀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게 될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결혼하고 2년이 지나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시할아버지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매달 달력에 배란일을 표시해가며 병원에 다녔고 한약이며 침이며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 소식은 없었어요. 3년째 되던 해에는 병원에 다니며 이것저것 검사를 받고 과배란 유도제까지 먹었지만 번번이 임신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결혼 5년째가 되자 시할아버지는 저랑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포기하라는 말도 들려왔지만 저는 병원 문턱 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매달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하고 실망하는 일도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큰 결심을 하고 남편한테 이런 말을 꺼냈죠. 자기야, 우리도 이제 시험관 시술 알아보는 게 어때? 병원에서 그러는데 나이도 있고 더 늦기 전에 시도해보는 게 좋겠다던데. 하지만 남편은 대번에 인상을 쓰며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뭐? 난 싫어. 그런 거 뭔가 부자연스럽고 불편해.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애는 하늘이 주시는 거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게 내 생각이야. 전 그 말이 못내 서운하고 답답했지만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아 매번 속으로 화를 삼켰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하는데 남편은 혼자 너무 태평한 것 같아 우라통이 터졌어요. 특히 시할아버지의 상황은 어느 순간 이미 도를 넘으셨습니다. 이 재산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궜는지 알고는 있는 거냐? 내 이것들을 전부 아들 낳는 손주한테만 물려줄 테니 그리 알고 드릴 거라. 그런 압박에 저와 선아래 동서는 몰래 한숨 쉬었습니다. 전 그래도 동서가 부러웠어요. 시동생 내외는 저희보다 늦게 결혼했지만 이미 딸을 둘이나 낳았거든요. 날이 갈수록 시아버지의 눈치가 보여 저는 동서를 붙들고 한탄했습니다. 동서는 그래도 애를 둘이나 낳았잖아. 나보단 낫지. 난 솔직히 동서가 너무 부러워. 에이 뭘요. 형님이나 저나 할아버지 앞에서는 똑같이 죄인 아닌 죄인이에요.
할아버지한텐 딸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돈만 축내는 존재잖아요. 그러면서 한숨 지었어요. 같은 집안에 시집와서 처지가 다르면서도 닮은 서러움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면서도 묘하게 서글펐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시할아버지가 저만 따로 서재로 부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온몸을 바들바들 떨 만큼 긴장했죠.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님은 눈을 부릅뜨며 경고하듯 말씀하셨어요. 너희 부부한텐 마지막으로 시간을 주는 거다. 장손이 몇 년째 대를 이을 후사를 못 본다는 게 말이나 되나? 올해 안에 좋은 소식이 없으면 나도 다른 방도를 생각해야겠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그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의 일을 상의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이야. 말씀을 원래 그렇게 세게 하시는 분이니까 괜히 신경 쓸 필요 없어. 뭐? 요즘 나를 얼마나 원망의 눈초리로 보시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 하지만 남편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태평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까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할까봐 걱정한 것도 사실이지만 너무 남일처럼 행동하니 그것도 갑갑하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시할아버지가 시동생 내외와 저희를 함께 불러 엄하게 꾸짖으셨죠. 그러다 하루는 시할아버지가 시동생 내외와 저희를 함께 불러 엄하게 꾸짖으셨죠. 두 손주 며느리가 다 시원치 않으니 이 집안 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다 내가 죽기 전에 증손자 얼굴이나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그 말씀을 들은 저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 숙인 채 발끝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할아버지의 호통보다 남편의 무관심이 더 서운하고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어 남편에게 다시 한번 시험관 시술 이야기를 꺼냈다가 크게 다툰 적도 있습니다. 자기야, 우리 벌써 결혼 7년째야. 딱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시험관 한번 시도해보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야? 싫다고 몇 번을 말해. 애가 짜고 억지로 병원 다니는 거 난 정말 내키지 않아. 제가 어떤 말로 사정을 해도 남편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남편이 왜 그토록 완강하게 시험관을 거부하는지 속이 터져 병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서러운 나날이 반복되던 어느 날 유독 속이 메스껍고 몸이 무거운 며칠을 보내게 됐어요. 저는 아이 문제로 신경 쓰느라 속병이 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리 예정일이 일주일 넘게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실망하고 싶지 않아 반신반의하며 조용히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다가 처음으로 선명한 두 줄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병원을 찾았고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말에 말문이 막혀버렸네요.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임신하셨네요. 그간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제 편히 태교에만 신경 쓰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연신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결혼 7년 만에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온 거죠. 저는 진료실을 나서며 다리에 힘이 풀려 한참을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7년의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벅차오르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더군요. 그 기쁜 소식을 남편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전하고 싶어 저는 먼저 전화도 걸지 않고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목에 빠지게 기다렸죠. 저녁상은 평소보다 정성스럽고 화려하게 차렸어요. 그런 다음 식탁 한가운데 초음파 사진을 살짝 올려둔 뒤 남편의 반응을 상상하며 혼자 웃음 짓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그 순간이 마침내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설레고 행복했어요. 전 그날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이 될 거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며 다른 집 문 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시계를 몇 번이나 쳐다보며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드디어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섰어요.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식탁으로 이끌었죠. 자기야, 나 할 말 있어. 얼른 앉아봐. 왜? 갑자기 뭔 일 있어? 남편은 무슨 일인가 싶어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식탁에 올려둔 초음파 사진을 남편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자기야, 놀라지 말고 들어. 나 임신했어. 드디어 우리한테 아기가 생긴 거야.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남편의 표정이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 때문에 놀라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말까지 더듬으며 재차 물었거든요. 뭐라고? 임신? 누가? 당신이? 그렇다니까. 이것 좀 봐. 이게 아기 초음파 사진이야. 헌데 이번엔 남편이 확실하게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게 보였어요. 그토록 기다려온 소식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표정이 기쁨이 아니라니 전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말에 귀를 의심해야 했죠.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임신이라고? 허, 나 무정자증인데 애가 생겼다니. 너 바람 폈냐? 도대체 나 몰래 무슨 짓을 한 거야?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정자증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 생활 7년 동안 전 그런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무정자증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 말 그대로 난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거지. 그게 사실이야? 그걸 언제 알았는데? 할아버지가 하도 성화라 작년에 나 혼자 몰래 검사 받았어. 그때 무정자증 판정 받았다고. 근데 애가 생겼다는 게 말이 돼? 솔직하게 말해. 딴 남자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7년을 같이 살면서 날 그렇게 못 믿어? 저는 너무 놀라고 어이없어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절 계속 의심하며 소리쳤어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걸 수도 있잖아. 왜 이런 상황에서 나만 의심받아야 하는 건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애초에 넌 내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어디서 뭔 짓을 하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 왜 나한테 진작 말 안 했어? 내가 그동안 혼자 병원 다니면서 얼마나 마음 졸인 줄 알아? 그래서 시험관 얘기할 때마다 싫다고 한 거구나. 그럼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언제까지 숨길 생각이었어? 남자한테 불임이라는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알아? 그래서 가능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넘어가고 싶었어. 근데 네가 감히 날 속이고 임신했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대? 전 다리에 힘이 풀려 식탁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긴 시간을 함께한 남편이 어떻게 절 의심할 수 있는지 도무지 믿기지 않고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상태는 아랑곳 없이 계속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기쁜 마음으로 준비한 저녁상은 차갑게 식어가고 남편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문 밖에서 한숨과 발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저는 안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소리 죽여 울어야 했죠. 결혼하고 나서 그날 밤이 저에게는 가장 길고 무거운 밤이 분명했습니다. 다음날 말도 없이 출근했던 남편이 한숨도 못 잔 듯이 벌겋게 충혈된 채 오후 일찍 들어왔더군요. 그러고는 지난 밤과는 또 다른 서늘한 눈빛으로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오늘 나랑 산부인과 가자. 산부인과라니? 거긴 갑자기 왜? 가서 임신이 확실한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맞다면 지워야 할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뭐라고? 자기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데? 야, 내가 지금 제정신이게 생겼어? 멀쩡한 내 마누라가 누구 자식인지도 모를 애를 가졌다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이 제 손을 억지로 붙잡아 밖으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그 손을 뿌리치며 외쳤어요. 제발 정신 차려! 이 아이는 7년 만에 하늘이 주신 선물 같은 아이야. 자기가 어떻게 애를 해코지한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해? 남의 자식인 게 뻔한 애를 낳아서 평생 끼고 살란 소리야? 난 그렇게 못하니까 당장 병원 가자고! 말도 안 돼! 내 몸에 손끝 하나 대지 마! 그렇게 시작된 몸싸움 끝에 전 가까스로 남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계단을 뛰어내려왔죠. 뱃속에 있는 아기가 걱정됐지만 등 뒤에서 남편의 발소리가 쫓아오는 것 같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서 남편이 저를 향해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도망쳤어요. 그러다 큰 길가에 나와서야 겨우 택시를 잡아타고 친정으로 향하는 내내 배를 감싸 안고 하염없이 울었네요. 기사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몇 번이나 백미러를 힐끔거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곧 친정에 도착해 자초지종을 전하자 엄마는 제 손을 붙잡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 나 남편이랑 그 집 식구들이 너무 무서워. 또 이 애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할까봐. 그냥 어디든 멀리 도망치고 싶어. 그래, 엄마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넌 몸부터 챙겨. 애 생각해서라도 마음 굳게 먹어야 해.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친정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연락이 닿지 않도록 철저히 숨어 지낸 거죠. 낯선 동네에 방을 얻어 짐을 풀던 날 저는 텅 빈 방 가운데 앉아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어요. 이제부턴 세상에 이 아이와 나 단 둘뿐이야.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건강한 아이를 낳아야지. 내가 꼭 이 아이 지켜줄 거야. 저는 그 다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당시에 제 머릿속에는 뱃속의 아이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생각만 가득했죠. 그 뒤로 저는 혼자 병원에 다니며 만삭이 되어갔고 진통이 시작되던 날도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친정에 연락하면 남편이 따라붙기라도 할까봐 겁이 나 전화도 하지 못했죠. 새벽에 진통이 시작됐을 때도 저는 혼자 침착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가서 밤새 홀로 진통한 끝에 건강한 사내 아이를 품에 안았어요. 그때 간호사가 묻더군요. 사모님 보호자는 안 오세요? 힘드시면 대신 연락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간호사가 무심코 건넨 짧은 한마디에 저는 또 한 번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더 알게 됐어요. 제가 연락도 되지 않고 행방도 알 수 없게 되자 남편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공시송달 절차를 밟은 겁니다. 주소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숨어 지내던 저였기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법원 게시판에 공고문이 붙는 것으로 이혼 절차를 대신하게 됐고 저는 재판이 진행되는 줄도 모른 채 그저 하루하루 아이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저 없이 재판이 진행되고 전 단 한 번도 법정에 나가지 못한 채 남편에게 재판상 이혼을 당했습니다. 사실상 시댁에는 부정을 저지르고 도망쳐 숨어버린 이혼녀가 된 거죠. 훗날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고 나서야 제가 이미 이혼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때 허탈한 웃음이 먼저 나왔지만 서글픔보다는 후련함이 더 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부터 저는 오롯이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기를 영아 전담 어린이집에 맡긴 채 일을 나가고 밤에는 열이 오르는 아이를 업고 응급실을 오가는 나날이었죠. 하지만 아이가 저를 알아보고 웃을 때마다 그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걱정이 되는지 자꾸만 연락해 오셨지만 전 혹시나 전 남편이 따라붙을까 싶어 가능한 만남을 자제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지만 크면 클수록 웃는 모습과 눈매, 고집스러운 표정까지 전 남편을 똑 닮아갔습니다.
그러다 3년이란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놀다 넘어져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가 생겼어요. 저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애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가 놀랐는지 울고 보채기에 얼른 접수하고 애를 달래며 기다리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오래전 헤어진 전 남편과 떡하니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절 알아본 듯 굳은 얼굴로 주춤거리더군요. 보아하니 회사 동료가 갑자기 정신을 잃어 응급실에 동행한 모양이었어요. 의료진에게 그 상황을 열심히 설명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당장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마를 다쳐 우는 애를 데리고 그냥 나올 순 없었어요. 그래서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 남편의 시선이 절 지나쳐 제가 안고 있는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전 남편의 낯빛이 허옇게 질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아이를 안고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그때 마침 간호사가 진료 차트를 들고 다가와 저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성형외과 선생님이 곧 와주실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아이 혈액형이 RH-로 되어 있네요. 드문 혈액형인데 가족 중에 이런 분이 있으신가 봐요. 간호사는 그저 신기한 마음에 별뜻 없이 물은 것 같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남편이 눈을 커다랗게 뜨는 모습을 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남편의 혈액형이 바로 아이와 같은 그 혈액형이었거든요. 전 애써 태어난 척 아이를 품에 안고 돌아서려 했지만 몇 걸음 떼기도 전에 전 남편이 제 앞에 가로막았어요. 잠깐만, 그 아이 당신이 낳은 애인 거지? 나랑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자. 그 말을 듣자마자 전 기가 막혀 헛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자기 아이라고 인정도 안 하고 지우라던 사람이 이제 와서 그걸 알아봐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그거야 내가 무정자증이니까 당연한 거지만 저 애 혈액형도 그렇고 얼굴도 나를 너무 닮았잖아. 그래서 뭐? 이제 와서 친자 확인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당신이 그렇게 부정하면서 없애려던 아이야. 이제 와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부정한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잖아. 그렇게 당신이 그때 연락을 끊지 않고 가만히만 있었으면 태아로도 친자 확인할 수 있었다고. 근데 온데간데 없이 숨어버리니까 당신이 캥기는 게 있는 줄 알고 이혼한 거지. 내가 괜히 그랬어? 당신이 당장이라도 애를 어떻게 할 것처럼 굴었잖아. 여런 말 필요 없어. 난 혼자 애 낳고 지금까지 잘 키웠어. 당신이 뭔데 친자 확인을 하라 말아야? 이 아이는 이제 당신하고 아무 상관없는 아이야. 비켜! 저는 남편을 밀쳐내고 아이를 안은 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뒤따라와 순식간에 아이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아 손에 쥐었어요. 가뜩이나 다쳐서 아픈 아이가 놀라서 자지러지는 게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분노에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하는 짓이야? 애 아픈 거 안 보여? 미안해. 근데 나도 이대로는 못 넘어가겠어. 이건 나한테도 확인할 권리가 있는 문제야. 권리? 당신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고 이런 짓을 해? 이리 내놓지 못해? 결과 나오면 연락할게. 그때 얘기하자. 웃기지 마.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지만 남편은 제 대답은 아랑곳 없이 뽑아낸 머리카락을 손수건에 조심스레 싸서 황급히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전 울고 있는 아이를 품에 꼭 안은 채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3년 전 그날처럼 또다시 제 인생이 남편으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 전 불안한 마음으로 초조하게 살아야 했어요. 전 남편이 제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휴대폰이 울리기만 하면 가슴이 철렁했죠. 하지만 다행히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써 그 일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문득 남편의 날카로운 눈빛이 떠오를 때면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이의 다친 이마는 서서히 아물어갔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더군요. 혹시라도 검사 결과를 빌미로 남편이 아이를 빼앗아 가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밤마다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뒤척이다 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에 겨우 마음을 다잡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던 저는 깜짝 놀라 온몸이 떨려왔어요. 화면 속에 며칠 사이 몰라보게 초췌해진 남편의 얼굴이 있었기 때문이죠.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사 오고 나서 남편이나 시댁 식구 누구에게도 집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었거든요. 전 간신히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인터폰 너머로 다급하게 묻는 제 목소리에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미안해. 그 병원에서 접수할 때 적어낸 인적사항을 알아냈어. 돈을 좀 썼지. 나쁜 짓인 건 당연히 알아.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말이 있으니까. 잠깐만 문 좀 열어줘.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숨어 지내며 지켜온 저와 아이의 평온한 삶이 돈 몇 푼에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맘 같아서는 절대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그대로 모르는 척하면 남편은 어떤 식으로든 다시 찾아올 게 뻔해 저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남편은 저를 향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만 들어가서 얘기 좀 하면 안 될까? 전 내키지 않았지만 아이가 자고 있어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아 남편을 잠깐 안으로 들였습니다. 애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용건만 말하고 가. 당신 얼굴 오래 보는 것도 나한텐 고역이야. 제 말에 남편이 씁쓸한 표정을 짓더니 거실 소파에 앉아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사람처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함과 두려움만이 얼굴 가득 드러났어요. 그러더니 가지고 온 서류 봉투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친자 확인 결과야. 저 애가 내 친자로 나왔어. 전 그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난 당연히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저 아이가 누구 자식인지. 나만큼 확실히 아는 사람이 어디 또 있겠어? 확인이 필요한 사람은 애초에 당신뿐이었잖아. 제 말에 남편이 괴로운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나도 알아. 내가 미친놈이었다는 거. 근데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랬어. 분명히 무정자증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 친자일 수가 있냐고. 그게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전 그런 남편을 바라보다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 차갑게 쏘아붙였어요. 당신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자기가 무정자증이라고 믿었으면 애가 생겼을 때 기적이라 여기고 감사할 일이지. 아내부터 의심하고 짐승 취급한 게 정상이었다고 생각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너무 성급했다는 거 나도 이제 알아. 미안하다는 말로 그때 당신이 한 짓이 지워질 것 같아? 나 혼자 도망 다니듯이 숨어서 애 낳을 때 얼마나 무섭고 서러웠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가 다시 힘겹게 입을 열더군요. 그건 두고두고 사과할게. 근데 이거 봐. 내가 전에 받았던 진단서야. 여기 분명 무정자증이라고 쓰여있단 말이야. 난 당연히 이 결과를 철석같이 믿었던 것뿐이야. 남편이 서류 봉투에서 낡은 진단서를 꺼내 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병원 이름과 날짜 그리고 무정자증이라는 진단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대충 한번 들여다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7년을 같이 산 마누라보다 이깟 종이 쪼가리를 하나 믿은 거야. 아니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의사를 믿은 거지. 그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의사가 아니라 의사의 할아버지가 그랬어도 당신은 날 믿었어야지. 그래야 그게 진짜 부부지. 남 말에 휘둘리는 게 무슨 부부야? 그런 얄팍한 믿음으로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사니? 됐어. 이제 와서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 없으니 그만 가. 전 단호하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팔을 붙잡으며 다급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잠깐만. 제발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줘.
사실은 할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으셔. 워낙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 병원에 입원하신 지 벌써 열흘이 넘었지만 그닥 호전이 없어. 의사 말로는 얼마 못 버틸 수도 있다더라. 하지만 전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왜 없어? 저 아이 강씨 집안 유일한 아들이야. 할아버지 가시기 전에 손주 얼굴 한번 보여드리면 상속 문제도 제대로 정리가 될 수 있어. 당신 기억하지? 할아버지가 아들 낳은 손자한테만 유산 물려준다고 하신 거. 둘째네도 그 뒤로 애 소식이 없어서 아직 딸만 둘이거든? 부탁인데 딱 한 번만 애 데리고 병원에 가주면 안 될까? 미처 예상치 못한 남편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애타게 아이와 친자 확인을 하려 한 게 고작 그런 이유였다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뭐야? 당신 눈엔 저 아이가 그저 재산 물려받을 도구로만 보이는 거구나? 3년 전엔 애가 남의 자식이라면서 지우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진짜 아들인 걸 아니까 유산 상속에 이용하려고? 제 말에 남편이 펄쩍 뛰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나도 이제 저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라는 게 진심으로 느껴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 식구 다시 모여서 할아버지 유산 받아 잘 살자는 말이잖아. 솔직히 나한테 멀쩡한 아들이 있는데 할아버지 재산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안 그래? 저는 너무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아이 지우라고 몰아붙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재산 때문에 할아버님한테 애 얼굴 보여드리라고? 당신은 정말 끝까지 이기적인 인간이구나. 구제불능이야 정말.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나도 이제 저 애가 내 아이라는 거 믿고 같이 잘 살아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내 말 좀 믿어봐. 싫어. 절대로 내 아이 당신들 잘난 집구석 재산 싸움에 이용할 생각 없어. 애는 물건이 아니야. 어디서 개수작이야? 당장 나가.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모습만 바라봤죠. 제발 부탁이야. 딱 한 번만 내 얘기 좀 들어줘. 나도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 사실은 내가 왜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냈단 말이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당연히 오진이겠지.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괴로운 얼굴로 말했어요. 아니,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유전자 확인 결과지 받고 나서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이상해서 예전에 나한테 진단 내렸던 그 병원을 다시 찾아갔었어. 근데 날 진료한 의사가 없더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때 그 의사가 도박에 빠져서 큰 빚을 지고 사기랑 배임 혐의로 감옥에 갔다는 거야. 뭐? 근데 그게 뭐? 그게 당신 진단이랑 무슨 상관인데? 예전에 그 의사를 나한테 처음 소개해준 사람이 우리 엄마였어. 애가 너무 안 생기는 게 이상하다면서 엄마가 아는 병원이라고 날 억지로 그 병원에 데려가셨거든. 그땐 그냥 좋은 병원 소개해 주시는 줄로만 알았지. 별다른 의심도 안 했어. 전 영문을 모르겠어서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병원을 소개해 준 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얼른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소개해 주신 게 뭐가 이상해? 좋은 병원 알아봐 주신 거겠지. 그 의사가 도박에 빠진 게 어머니 잘못은 아니잖아. 나도 당연히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조금씩 알아보니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더라. 혹시나 하고 사람 써서 알아보니까 그 의사가 감옥 가기 전에 엄마한테서 큰 돈을 받은 정황이 나왔어. 몇 달 사이 몇 번에 걸쳐서 목돈이 오간 게 다 나왔다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설마... 그래, 엄마가 그 의사 매수해서 멀쩡한 날 무정자증이라고 진단 내리기 시킨 거야. 난 그것도 모르고 계속 내가 무정자증인 줄 알고 살았던 거고. 그동안 당신이 시험관 시술 얘기를 꺼낼 때마다 내가 왜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했는지 이제 알겠지? 난 정말로 내가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시험관이 다 무슨 소용이야. 그렇다고 당신한테 그걸 밝히기는 죽기보다 싫었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 엄청난 비밀을 전 결혼 생활 내내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기막혔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소설 속 이야기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째서 그런 짓까지 했는지 도무지 짐작조차 가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이 왜 그런 짓을 해? 장남이 아들 낳아서 상속받으면 좋은 거 아니야? 당신이나 서방님이나 둘 다 어머님 아들인데 어차피 누가 상속받아도 손해될 게 없잖아. 오히려 두 아들 다 잘 되길 바라시는 게 정상 아니야? 근데 왜 당신이 시험관도 포기할 거 뻔히 알면서 그런 일을 벌이신 거지? 남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더니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이것도 이번에 알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난 계속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 확인이라니 뭘 확인했다는 거야? 답답하게 굴지 말고 빨리 말해. 엄마가 왜 나를 그렇게 오해하게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다가 상상도 못한 걸 알게 됐어. 남편이 또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며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무언가가 그 집안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자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똑바로 말해봐. 뭘 알게 됐다는 건데? 사람 답답하게 하지 말고 말을 하라고. 남편이 그제야 고개를 들어 절 바라보는데 그 눈에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는 게 느껴졌어요. 나도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사실은 내가 우리 집안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처음으로 알게 됐어. 어떤 존재라니? 그게 대체 무슨 뜻이야? 하지만 남편은 그 물음에 곧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을 질끈 감았어요. 저는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남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마저 유난히 크게 들릴 만큼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남편의 입에서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놀라운 얘기가 쏟아져 나왔어요. 사실 나는 엄마가 낳은 친아들이 아니었어.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귓속에서 이명이 울리는 것처럼 아득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어머님 친아들이 아니라니? 지금 나 놀리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나도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야. 부모님이 애가 생기지 않아서 갓난아이인 날 입양했던 거야. 진짜로 두 사람이 낳은 아들은 내 동생 하나뿐이고. 그게 정말이야? 그래. 당신도 우리 할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큰지 잘 알지. 그것 때문에 엄마가 10달 내내 임신한 척 할아버지를 속이고 입양한 날 장손이라고 보여드린 거야. 나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는데 엄마 먼 사촌 중에 미혼 모델 처지인 동생이 있었나 봐. 그래서 쉬쉬하면서 그 사촌이 낳은 애를 자기가 낳은 것처럼 꾸민 거지. 말도 안 돼. 못 믿겠어. 그래, 그럴만하지. 나도 아까 자료 받아 들고 몇 번이나 다시 읽어봤는데 도무지 믿기지 않더라고.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들 당신을 장손이라고, 어머님이랑 아버님 친아들이라고 알고 있었잖아. 나도 결혼하고 7년 동안 어머님을 진짜 시어머니로만 알고 지냈는데. 나도 이번에 알아보기 전까진 까맣게 몰랐어. 외가 쪽 친척끼리 조심하긴 했어도 알게 모르게 소문이 좀 나긴 했더라. 그래도 못 믿겠어서 내가 아버지한테 확인했는데 맞다고 인정하셨어. 어쩐지 나만 혈액형이 이상하긴 했는데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의심조차 한 적이 없어. 내가 부모님 친자식이 아닐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그동안 몰랐던 강씨 집안의 비밀이 그렇게나 엄청난 것이었다는 사실에 새삼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럼 당신을 입양하고 나서 서방님이 태어난 거야? 맞아. 애 낳길 포기하고 날 데려왔는데 그제야 멀쩡히 아들이 생긴 거야. 그렇다고 할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장손이라고 했던 날 내칠 순 없었겠지.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키운 거야. 전 계속되는 충격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친자식 아닌 당신을 무정자증처럼 꾸민 이유는?
남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당신이 생각하는 그 이유가 맞아. 둘째네가 딸만 둘이잖아. 엄마 입장에선 친아들인 둘째가 할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야 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먼저 아들을 낳으면 할아버지 말씀대로 재산이 전부 나한테 갈까봐 그걸 두려워하신 거야. 할아버지가 그렇게 유산은 아들 낳는 손주한테만 물려주겠다고 못 박아 두셨으니까. 그러니까 서방님 부부가 몇 년째 아들이 없는 상황에서 당신이 아들을 낳으면 어머님 친아들 쪽은 상속에서 완전히 밀려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견제하신 거구나. 맞아. 처음엔 둘째네도 금방 아들을 낳을 줄 아셨겠지. 근데 딸만 둘이 태어나니까 초조해지신 거야. 그러다 나까지 결혼 4년째 되도록 애가 없으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리기로 마음 먹은 거고. 지금 돌아보면 엄만 진작부터 날 경계하고 계셨던 것 같아. 아버지는 별로 안 그러셨는데 엄만 어릴 때부터 유독 나한테만 엄하게 대하셨거든. 그게 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지. 난 그게 장손인 날 강하게 키우려고 그러신 건 줄만 알았는데 저는 잠깐 숨 쉬는 것조차 잊을 만큼 놀랐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낳을까봐 아예 자식을 못 낳게 만들어버리고 싶으셨던 거구나. 계속 애가 없으니까 엄마가 날 데리고 그 병원에 가서 가짜 진단을 받게 하셨어. 난 그것도 모르고 정말로 내가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인 줄 알고 살았고, 그러니까 시험관이고 뭐고 다 부질없다고 생각해서 당신이 그렇게 애원할 때마다 매몰차게 거절했던 거야. 엄마도 그때 나한테 그러셨어. 괜히 그런 일을 당신한테 말하면 마누라한테 기도 못 펴고 눈치 본다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둘만 알고 있자고. 그래서 나는 엄마가 날 정말 위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다른 병원 가서 검사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신 게 아닌가 싶어. 황당하다 정말. 근데 내가 그 와중에 덜컥 임신해버렸으니 놀라셨겠네? 맞아. 솔직히 우리가 계속 애가 안 생기니까 안심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정말 그냥 난임이었던 거지. 근데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이 임신한 걸 엄마한테 맨 처음 말했어. 무정자증인 줄 알았는데 애가 생겼다고. 그랬더니 엄마가 날 부추기시더라. 불임인 나한테서 어떻게 임신했겠냐고.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늦기 전에 빨리 애를 지우라고. 그때 엄마가 어찌나 다급하게 재촉하시던지 나도 뭐에 홀린 것처럼 마음이 급해지더라. 생각해보면 엄만 그런 일까지 대비하고 거짓 진단을 받게 하신 것 같아. 만약에 애가 생겨도 내 애가 아닌 줄 알고 없애도록.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헉하는 외마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평소에 교양 넘치는 부잣집 마나님으로 행세하던 시어머니가 벌인 일이라기엔 너무나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억울함에 치를 떨며 제가 흘린 눈물과 남편이 겪었던 좌절이 전부 시어머니의 손바닥 안에서 노란한 결과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비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이 사실 알고 나서 얼마나 참담했는지 몰라. 엄마가 그렇게 날 이용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어. 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남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솔직히 친부모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에게 철저하게 뒤통수 맞은 남편의 상황에 연민이 생기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배신감은 그보다 훨씬 컸던 것 같아요. 당신이 속았다는 것도 어머님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다 알겠어. 근데 그거랑 별개로 당신은 그 순간에 날 믿어야 했어. 진단서 한 장보다 7년을 같이 산 날 믿는 게 먼저였어야지. 어머님한테 속은 거랑 날 의심한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야.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땐 정말 눈앞이 캄캄해서 제대로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 이제 와서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어. 난 이미 혼자 아이를 낳아서 지금까지 키웠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당신이 어머님한테 속았다는 사연이 아무리 딱해도 그게 나랑 우리 아이가 겪은 고통을 없애주진 못해. 그래도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니까 우리 다시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 난 그럴 생각 눈꼽만큼도 없어. 제 서슬퍼런 기세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헌데 바로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액정이 뜬 발신자를 확인한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는 게 보였어요. 어쩌지? 엄마가 전화하셨어. 난 신경 쓰지 말고 받아.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를 켠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넘어 거실까지 쩌렁쩌렁 울리더군요. 너 지금 어디야? 설마 걔 만나러 간 건 아니지?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그런 천박한 계집애랑 다시 엮이지 말라고. 남편이 저를 힐끔 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를 만나다뇨? 시침이 되지 마.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다 알아봤는데 걔가 낳은 애 아들이라며? 그래도 너랑은 전혀 상관없는 애야. 혹시라도 네 핏줄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벌려도 철저하게 무시해. 몸뚱이 함부로 굴리던 애가 짓거리는 소리를 어떻게 믿어? 이혼한 여자가 혼자 키운 애를 우리 집안 손주라고 어떻게 인정하냔 말이야. 어디서 다른 남자 씨를 데려다가 우리 집안에 밀어넣으려는 수작인 게 분명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미처 말리기도 전에 휴대폰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죠. 어머니, 저예요. 상대가 놀랐는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르더군요. 이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층 날카로워졌습니다. 네가 무슨 낯짝으로 내 전화를 받아? 바람 피워 애까지 갖고 도망쳐서 숨어 살던 주제.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머니 억지 이제 아무한테도 안 통해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냐? 어디 아비도 모르는 애를 낳아서 순진한 애 꼬드기려고. 내가 그 꼴을 가만히 보고 있을 것 같아? 죄송하지만 친자 확인 결과지 이미 아드님이 다 봤거든요. 그런데도 못 믿으시겠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전 더 이상 어머니한테 뭘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요. 어머니야말로 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야? 말대꾸도 모자란 날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가 뭐로 날 협박할 건데? 어머니가 멀쩡한 장남을 무정자증으로 만들면서까지 숨기려고 했던 비밀요. 할아버님한테 그냥 큰아들은 내가 낳은 애가 아니니 유산은 친손주인 둘째한테 다 주라고 하면 쉽게 끝날 일을 그렇게 못한 건 단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같지도 않은 애를 낳았다고 10달 내내 시부모님을 속였을 텐데 이제 와서 그 비밀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지 그게 무서운 거 아니냐고요. 뭐야? 요거 봐라. 이 여우 같은 게. 너 그런 소리 함부로 짓거리면 가만 안 둬? 얌전히 있으면 내가 좋게 넘어가려고 했더니 어디서 협박질까지 해. 네가 지금 누구 덕에 편하게 사는지 알기나 하고 그래? 우리가 이혼 소송 조용히 처리해준 거 고마운 줄은 아는 거야? 그러게요. 잘 아시네요. 저 이제 그쪽 집안 며느리 아니잖아요. 재판상 이혼까지 다 끝난 남남이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실 자격 이제 아줌마한테 없으세요. 뭐야? 아줌마? 네가 감히 어디서... 상대가 계속 말하고 있었지만 전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속은 후련하더군요. 남편이 넋이나간 얼굴로 절 바라보다가 이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가 또 무슨 짓을 벌이실지 모르겠다. 아까 목소리 들었지? 저대로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누가 반긴다고 다시 나타나서 이런 소리를 듣게 하냐고? 나랑 애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게 있다면 이제 제발 다신 연락하지 마. 알겠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전 아직 그 집구석과 저의 악연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순히 정리될 리 없다는 불길한 예감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죠. 시할아버지의 건강이 위태롭다는 사실과 시어머니가 절대 그대로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겹치면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헌데 그로부터 보름쯤 지났을 무렵 전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님이 결국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죠. 시어머니와의 통화 이후로 저는 전 남편의 연락을 되도록 받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그 소식만큼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장례식장에 와달라는 말은 못하겠어. 그냥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
전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조문은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남남이 된 사람의 가족장에 얼굴을 내밀 이유가 없었고 시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못 잡아먹어 안달을 하실지 알기 때문에 감히 엄두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토록 아들 타령하시던 시할아버지가 끝내 증손주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묘한 씁쓸함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매섭게 손주 며느리들을 몰아세우던 분이었지만 막상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마냥 후련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전 남편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가 어찌나 떨리던지 이상할 지경이었죠. 오늘 할아버지의 유언장 공개가 있었어. 근데 당신 좀 많이 놀랄 거야. 내가 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변호사를 따로 부르셨나 봐. 뒤늦게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을 대충 알고 계셨던 모양이야. 엄마가 날 무정자증으로 조작한 것도 애 지우라고 종용했던 것도 전부 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 그걸 어떻게 하셨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내가 엄마한테 따지는 통화를 우연히 들으셨거나 아니면 사람을 따로 써서 알아보셨을 것 같아. 할아버지가 원래 의심이 많은 분이잖아. 어쨌든 유언장에는 엄마 친아들, 그러니까 내 동생한테는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어. 뭐? 그럼 재산은? 그게 일정 부분 우리 아이, 아니 당신 아들 앞으로 남기셨어. 나머지는 전부 사회에 기부하라고 하셨고 나한테도 부모님한테도 심지어 동생한테도 단 한 푼도 없었어.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얼굴이 다 하얗게 질리더라.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쉽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 애 앞으로? 아니 왜 그렇게... 아니 엄밀히 따지면 할아버지의 핏줄도 아니잖아. 그러게 말이야. 그 엄마가 내 진단서를 조작한 사실을 아셨다면 당연히 그 이유도 알아보셨을 텐데 친손주도 아닌 내 핏줄한테 그 큰 돈을 남기신 게 나도 의외였어. 근데 유언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남기셨더라. 할아버지 당신이 부질없는 아들 타령, 핏줄 타령을 해서 평생 며느리한테 속고 죄 없는 손주 며느리도 억울하게 쫓겨났다고. 막상 돌아가실 때가 되니 그게 다 부질없다면서 외롭게 태어난 아이한테 사죄하고 싶다고 하셨더라고. 뭐? 정말 할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남기셨어? 응. 그래도 그동안 자식들한테 속은 건 괘씸하셨는지 정작 친아들하고 손주들한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 이런 사실 다 듣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실신하다시피 하셨고 둘째도 넋이 나가서 아무 말도 못했어. 변호사 말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셨다는데 그때는 아무도 몰랐던 거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애가 그 유산을 받아도 되는 걸까?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직접 남기신 거잖아. 아마 며칠 안에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이렇게 되고 보니까 나도 이제야 정신이 번쩍 나. 사실 난 그 애가 내 친자식이라는 걸 알고 나서도 핏줄을 얻은 기쁨보다 할아버지 유산을 내가 차지하게 됐다는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았거든. 그래서 가뜩이나 아픈 애 머리나 뜯어가고 뒤늦게 나타나서 애를 이용하려고나 하고 정말 미안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재산을 향한 욕심으로 시작된 강씨 집안의 그 모든 거짓말과 계략이 결국 허무하게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씁쓸하면서도 황당하더군요. 그리고 그렇게나 핏줄을 강조하시던 할아버님이 뜻밖의 선택을 하셨다는 사실에도 많은 생각이 몰려왔어요. 어쩌면 할아버님이 진짜 집착하신 건 가죽만 핏줄이 아닌 정말 믿고 의지하며 강씨 집안의 대들보가 되어줄 존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로 전 남편의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재산을 위해 평생 거짓말을 짜내던 시어머니는 정작 그 재산은 만지지 못한 채 친자식에게도 입양된 자식에게도 외면당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딸만 둘이던 시동생 내외는 유산 문제로 티격태격하다 동서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는 얘기가 들려왔고 전 남편 역시 시댁과 연락을 끊고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지방으로 내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연락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염치 없지만 나 이제 정말 정신 차렸는데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나 당신이랑 우리 아이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부탁이야. 하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재산이 없어졌다고 이제야 날 찾아오는 것도 결국 우리 애가 받은 유산이 동아줄이라 그러는 거잖아. 아니야, 정말 그런 거 아닌데. 어떤 말을 해도 난 이제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우리 사이에 이렇게 믿음이 없어진 건 다 당신 탓이고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할 수 없어. 그게 전 남편과 저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남겨진 유산은 훗날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온전히 물려주기로 하고 변호사를 통해 신탁으로 처리해뒀죠. 당장의 생활은 여전히 제가 벌어서 꾸려나가고 있지만 할아버님의 유산 덕분에 아이의 앞날은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지내도 될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집에서 눈치 보며 살아온 시간은 너무나 고단한 세월이었지만 그 고생 끝에 아이를 지켜내고 생각지 못한 보상까지 받게 된 것 같아 한편으론 뿌듯합니다. 언젠가 아이가 좀 더 크면 할아버님을 모신 납골당에 찾아가 핏줄을 넘어선 과분한 호의에 감사도 표시할 생각입니다. 그럼 사연을 함께해 주신 많은 분의 앞날에도 뜻밖의 행운이 함께하시길 빌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긴 사연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